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서울의 가난한 달동네에서 태어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언덕을 꼬불꼬불 올라가 산동네 꼭대기에 자리한 저희 집은 방 2개짜리에 중간에 거실 겸 주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집 밖으로 나가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좁은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결혼 한 삼촌, 부모님과 저희 3남매까지 8식구가 살다 보니 겨우 잠만 잘 정도로 방은 비좁았습니다. 큰 방에 엄마와 저와 동생들이 자고 중간 거실에는 아빠와 삼촌, 작은 방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냈습니다. 대식구다 보니 항상 생활비는 쪼들렸고 아빠는 작은 빵 공장에서 일하고 엄마는 파출부로 일했지만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시골에서 알아봐주는 땅 부자였던 할아버지는 7남매 자식들이 사업한답시고 다 재산을 가져가서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자근성이 남아있어서 부모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애미야, 나 굴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밥상에 왜 고등어가 올라와 있어? 아버님, 굴비는 비싸서 저희 형편에 못 사 먹어요. 그나마 고등어도 단골집에서 토막으로 겨우 산 거예요. 죄송해요. 저희가 돈 많이 벌면 굴비며 아버님 드시고 싶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뭐? 그깟 굴비가 얼마나 한다고 시애비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 예전처럼 부자 아니에요. 형편대로 살아야 돼요. 순영 엄마 힘들어요. 반찬 투정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기철 아버지. 애들 둘이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잠도 잘 못 자고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얘들 보면 딱해 죽겠어요. 아침 7시면 출근하는 엄마는 맞이인 저를 먼저 깨워서 동생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를 차려주라고 당부하셨어요. 순영아, 냉장고에 반찬 해놓은 걸로 밥상 차리고 찌개는 가스레인지 위에 있으니까 데우기만 해. 할아버지는 항상 생선 있어야 드시니까 후라이팬에 조기 있으니까 살짝 데우기만 해. 네 엄마, 걱정 말고 출근하세요. 그래, 순영이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동생들 학교 갈 시간 되면 깨워서 씻기는 것도 알지? 그럼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세수 잘해요. 아빠는 새벽에 일찍 출근하셨어. 오늘도 야근이라 늦으실 거야. 삼촌은 어젯밤에 또 안 들어오셨어. 술 많이 마셨나 봐. 아침에 들어오면 너가 북엇국 챙겨줘. 엄마, 나 삼촌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는 힘들게 일하는데 왜 삼촌은 맨날 술 마시고 집에만 있어? 쉿! 할아버지 들으면 화내셔. 삼촌이 막내라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셔서 그래. 어릴 때 공부 잘해서 판검사 시키려고 했는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삼촌이 많이 방황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항상 미안해하고 삼촌 눈치를 보셔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삼촌한테 잘해야 돼. 맨날 엄마 아빠만 힘드니까 그렇지. 집에 하루 종일 삼촌 있으니까 나랑 동생들한테 심부름 시키고 삼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만화책만 봐. 어른한테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엄마 아빠가 돈 더 많이 벌어서 방 3칸짜리 집으로 이사 가면 좀 나을 거야. 엄마 갔다 올게. 엄마가 가고 나면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제가 밥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으셔서 집안일을 못 하시는데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이 할미가 해야 되는데 우리 순영이가 고생이 많네. 아, 할머니 또 그러시네. 그런 소리 마시고 허리찜질 잘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동생들과 등교할 때면 할머니는 문 앞까지 나와서 저희 셋을 꼭 껴안아 주시며 주머니에서 알사탕을 꺼내서 주셨어요. 비록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8식구가 복작거리며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가난해도 꿈은 잊지 말라고 늘 저를 다독거려 주셨던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제 방에 있는 할머니가 주신 알사탕이 아까워 안 먹고 모아둔 상자를 보며 저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로 평온하던 집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찬 투정 정도로 깐깐했던 할아버지는 점점 성격이 괴팍해져서 부모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엄마 아빠를 보며 니들 나 밥 굶기려고 작정했냐? 둘 중 하나는 일찍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내 며느리 두고 손녀가 차려주는 밥 먹어야 되겠어? 아버지, 야근해서 돈 더 벌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순영 엄마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오는데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형, 요즘 아버지한테 너무 막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모신다고 유서야 뭐야? 이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운동장만한 큰 집에서 평생 사셨던 분이라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하자. 기수 너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면 울 거야? 취직 안 해? 너 나이가 이제 30이라고. 남들은 결혼해서 애 낳을 나이에 직업 없이 형한테 얹혀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일자리 알아봐. 너 막내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났구나. 애는 너랑 근본부터 다른 애라고. 전교에서 1등하고 판검서 될 애였다고. 너처럼 공장 다닐 애가 아니라고. 이수는 훌륭한 일을 할 사람이야. 형이 돼서 동생 잘 되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형들 누나 막내만 두둔하셨어요. 힘든 농산일은 다 저한테 시키시고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 번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절 힘들게 한 줄 아세요? 순영 아빠 왜 그래요? 아버님, 제가 밥상 차려드릴게요. 삼촌도 같이 드세요. 엄마는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면 항상 중재 역할을 하며 아버지를 말리곤 하셨어요.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은 최고급 아파트에 주인 아저씨가 의사라 엄청 부잣집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도 약사라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사실 집안 살림이라고 해봐야 할 것도 없었고 대신 주인집 딸이 중학생인데 학교 마치고 오면 식사와 간식만 잘 챙겨주면 되었어요. 빈 아파트에 혼자 있는 엄마는 이 넓은 아파트를 보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우린 언제 이런 아파트에 살아볼까? 순영이, 민영이, 해철이 각각 방 한 개씩 주고 아버님 방, 삼촌 방도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평생 벌어도 우린 이런 아파트에 못 살겠지. 어머, 아유, 내 정신 좀 봐. 오늘 아버님 병원 가시는 날인데 돈을 안 드리고 왔네. 지금 집에 왔으려나? 전화해봐야겠네. 집에 전화가 걸려와서 여보세요? 엄마가 이 시간에 웬 전화예요? 순영이 학교 갔다 왔구나. 오늘 할아버지 병원에 고혈압약 받으러 가는 날인데 엄마가 깜빡했어. 엄마 일하는 집에 너가 와야겠다. 이 집 딸이 지금 올 시간이라 엄마가 나갈 수가 없거든. 네, 엄마. 집 주소 알려주면 찾아갈게요. 전 엄마가 알려준 주소대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동네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고급 아파트촌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언덕배기 달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어? 여기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현기증 나서 어떻게 살지? 아파트가 너무 커서 엄마가 알려준 주소를 찾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래. 잘 찾아왔네. 여기 돈 있어. 이걸로 할아버지 병원비하고 오는 길에 시장에 가서 장 좀 봐. 장 볼 거 종이에 적어놨으니까 이대로 사면 돼. 알았어요. 엄마, 나 이 집 잠깐 구경하고 가면 안 돼? 나 이런 부잣집 처음 봐. 글쎄, 이 집 딸이 올 시간이긴 한데. 그럼 후딱 보고 가. 괜히 마주치면 엄마가 곤란해져. 집에 낯선 사람 함부로 들이면 안 되거든. 대리석 바닥에 고급 거실과 푹신한 소파며
고급 침대에 정신이 팔린 순간 벨소리가 났고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아유, 저 큰일 났네. 이 집 딸이 왔나 봐. 괜히 사모님기에 들어가면 안 좋은데. 아줌마, 저 왔어요. 근데 누가 왔나 봐요? 신발이. 주인집 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너 순영이 아니야? 지민아. 여기 너네 집이야? 근데 너가 왜 우리 집에 있어? 너네 둘이 아는 사이니? 아, 아줌마 딸이에요? 너네 엄마가 우리 집 파출부였구나? 저희 학교 같은 반인 친구가 엄마가 일하는 집 딸이었다니 전 너무 놀라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집에 함부로 사람 들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거 우리 엄마가 알면 가만 안 있을걸요? 알아. 내가 뭐 전해줄 게 있어서 잠깐 오라고 한 거야. 남도 아니고 딸인데 뭐. 그거야 아줌마 입장이죠. 혹시 알아요? 이렇게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줌마 식구들 불러서 여기서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아줌마 집처럼 이용했는지 누가 알아요? 야, 박지민. 우리 엄마 절대 그런 적 없어. 나 오늘 여기 처음 온 거야.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순영아, 얼른 가. 지민아, 아줌마가 간식 금방 차려줄게. 그거 먹고 빨리 학원 가야지. 늦겠다. 맞다. 아줌마는 내 간식 밥 차려주는 파출부였죠? 이거야 돈 받아가잖아요. 뭐? 너 진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고 엄마는 난감해하시면서 눈짓으로 빨리 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하필 엄마가 일하는 집이 같은 반 친구라는 것도 싫었고 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하녀 취급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이순영, 너네 엄마 지민이 집 파출부라며? 지민이 밥 해주고 간식 해주면서 돈 번다며? 맞아. 우리 엄마 지민이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셔. 그게 뭐 어때서? 너네 엄마가 파출부면 너도 지민이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너네 엄마 안 잘리지. 너도 지민이 비위 잘 맞춰. 순영이 엄마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강아지 밥 줘야지. 내 방 청소해야지. 엄마 아빠 구두 닦아야지. 공과금 내러 은행 가야지. 장 봐야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특별히 월급 많이 챙겨드리고 있어. 아줌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늘 아줌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순영이 달동네 살잖아. 너네 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라 순영이 집 먹여 살리고 있는 거네. 친구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싫었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웬일로 야근 안 하시고.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쉬셨고 엄마는 오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요? 삼촌이 이 집 보증금을 빼서 사업에 투자한다고 가져갔는데 사기를 당했나 봐. 뭐? 보증금을 뺐다고? 아니, 이 집 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인데 그럼 우리 식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아버지는 왜 한마디도 없으세요? 맨날 우리 막내 하시더니 막내가 우리한테 한 짓 좀 보시라고요. 그렇게 뒤돌아 누워서 모른 척하면 해결되냐고요. 애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재수없이 사기꾼한테 걸린 거지. 지금 경찰서로 가서 그놈 잡는다고 수배 내렸잖아. 기수 오면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아버지,
우리 식구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요. 이때 삼촌이 집에 들어왔고 아빠는 삼촌의 멱살을 잡으며 너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돈 당장 내놔. 나도 지금 미치겠다고. 난들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했어? 그 녀석 나 초등학교 동창이고 집 잘 사는 애였다고. 아버지도 사업하시고 부자여서 좋은 아이템 있다고 해서 투자한 거였어. 근데 경찰서에서 조회해보니까 아버지 사업 망하고 그 녀석 몇 번 사기쳐서 감옥 갔다 왔더라고. 나한테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속상한 건 바로 나라고. 그렇다고 보증금에 손을 대? 네가 제정신이야? 할아버지와 삼촌은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임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월세방을 나와야 했고 변두리의 저렴한 여인숙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방이 하나라 중간에 커튼을 쳐서 공간을 나눠 잠을 자야 했고 부엌이 없어서 집안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두고 여인숙 사장 몰래 음식을 해먹었습니다. 엄마, 우리 빨리 이사 가야 되니까 나 인문계 포기하고 상고 갈래요. 거기 졸업하면 빨리 취직할 수 있대요. 안 돼. 반에서 1등하는 애가 무슨 상고를 간다는 거야? 엄마 아빠 더 열심히 일해서 너 대학은 꼭 보내줄 테니까. 인문계 가. 엄마,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 밥 먹는 거며 생활비가 없어서 카드 빚에 대출까지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벌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민영이 희철이만큼은 대학 보내야 하잖아요. 우선 여인숙부터 나가야죠. 여기서 어떻게 계속 살아요. 순영아 미안하다. 능력 없는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너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엄마 아빠 돕느라 고생만 해서 너한테 면목이 없어. 저는 상고로 진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학교 추천으로 중견기업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재화회사로 대기업 못지않게 큰 규모의 회사라 월급이며 복지 조건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회사 사택이 있어서 무료로 살 수 있다는 게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여인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 사택에서 살게 되었다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집이 대식구인데다가 전셋집이 아니어서 자격 조건이 되었어요. 정말 잘 됐네. 정말 우리 식구 다 들어가 살아도 되는 거야? 네, 엄마. 다른 직원들도 사택에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라 가깝고 방도 3개라 아주 넓어요. 순영아, 고맙다. 너가 우리 집 살린 거야. 주말에 저희 식구들은 사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꿈꾸던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3개짜리 빌라로 신축 건물이라 깨끗하고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살 곳까지 마련해주니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격리일 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오면 차를 준비하고 대표님 비서 역할도 했습니다. 대표님은 일찍 출근하는 편이라 저도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미쓰리, 오늘 조간신문이랑 커피 한 잔 타. 네, 대표님. 책상 위에 각 신문사별로 올려놨고요. 커피는 대표님 좋아하시는 원두로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나 커피만 민감한 거 알지? 신경 써서 잘 타. 경리는 말이야. 커피 타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거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임님께 인수인계 받으면서 커피 타는 법도 배워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잘 도와줘서 회사 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라도 오는지 팀장님이 미쓰리, 오늘 새로 본부장님 오시는 날이니까 이따가 차 도착하면 방까지 잘 안내해드리고 거기 청소 좀 해놔. 아, 본부장님이 새로 오시는군요. 어떤 분이시래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외국지사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귀국하시게 되었대. 유학파여 엄청 똑똑하고 실력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꽤 나이가 젊다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요? 젊은 나이에 본부장이라면 정말 유능하신 분이네요. 얼마 후 회사 앞에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고 저와 팀장님은 마중 나갔습니다. 본부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영관리부의 팀장 남진권이라고 합니다. 뭐 시키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지시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라는 대표님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전 강민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남 팀장님. 안녕하세요. 경영관리부의 이순영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미쓰리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이번에 입사했습니다. 비서직도 겸하고 있어서 시키실 일 있으면 편하게 시키시면 됩니다. 저도 외국 지사에 있다가 몇 년 만에 와서 회사 업무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이주임이 많이 도와주세요. 본부장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직원들을 잘 챙겨줘서 회사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변함없이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출근 시간 전인데 일찍 나오셨네요? 네. 제가 좀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에 일찍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업무 보면 집중이 잘 되어서요. 근데 순영 씨는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요? 네, 대표님이 7시에 출근하시기 때문에 제 출근 시간도 7시라서요. 그래요? 그렇다고 정시 출근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전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사택까지 마련해줘서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되고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개인적인 일도 보고 좋습니다. 괜히 대표님께 그런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게요. 혹시 아침 드셨어요? 제가 샌드위치 사왔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요. 같이 먹어요. 커피는 지금 막 끓여서 따뜻할 거예요. 괜찮은데요? 본부장님과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점 일적으로 본부장님과 같이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회사 회계보고로 본부장님과 자료를 준비하느라 며칠씩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씨, 요즘 계속 야근하느라 힘들죠? 아닙니다.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일이 서툴러서 그게 걱정이에요. 다행히 본부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경영학 전공이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비싼 유학비 내고 배운 거 이럴 때 써먹어야죠. 참, 피곤하면 책상에 엎드려서 눈 좀 붙여요. 눈꺼풀이 계속 잠기는 것 같던데. 민망하네요. 이상하게 본부장님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본부장님은 대놓고 점심시간에 저를 불러서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했고 퇴근할 때는 고급 승용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본부장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여직원들은 저를 보면 쏘아붙였습니다. 이밤 이슬이 본부장과 무슨 사이야?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야? 회사에 소문 쫙 났어. 아니에요, 그런 거. 이번에 업무 때문에 같이 야근하고 고생했다고 식사 대접해 주신 것 뿐이에요. 본부장 내가 찜했으니까 행여나 딴만 먹지 마. 본부장이 대학도 안 나온 경리랑 그런 소문 난다는 자체가 사실 이상하긴 했어. 적어도 나처럼 명문대 나온 여자 정도는 돼야 본부장과 급이 맞지. 누가 급이 맞다는 겁니까?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머, 본부장님 들으셨어요? 아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순영 씨와 사귀면 큰일 나는 겁니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놀라서 이쪽으로 쳐다봤고 제 연애사에 다들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저 순영 씨 좋아합니다. 순영 씨만 허락하신다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아직 순영 씨한테 말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공개 구원을 하게 되었네요. 순영 씨, 제 마음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 본부장님이 들어온 지는 꽤 됐습니다. 혼자 짝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본부장님이 저랑 똑같은 마음이라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네, 저도 본부장님 많이 좋아해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얼마 후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영 씨, 우리 결혼 서둘러야겠어요. 저 순영 씨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이 회사 대표세요. 그동안 숨겨서 죄송해요. 네? 민기 씨 아버님이 대표님이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미리 말하면 혹시 순영 씨가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고민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빨리 말해서 우리 양가 부모님 축복받으면서 결혼식 곧 올려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본부장님과 저의 사이에 대해 얘기하니 순영이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건 좋은데 그게 회사 대표 아들이란 게 마음에 좀 걸려. 우리 사는 형편이 이래서 순순히 허락해 줄 것 같지가 않은데. 형은 무슨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식구들 이제 고생 끝인 거야. 우리 순영이가 해낼 줄 알았어. 떡하니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다니. 무조건 결혼식장까지 가야 돼. 알지, 순영아? 하지만 우리 사이를 알게 된 대표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를 따로 불러 아들과 헤어지라며 백지수표를 건넸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강제로 헤어지게 하려고 절 해고했습니다. 대표님은 덩치 좋은 경호원을 붙여서 제가 아들과 만난 날 감시했고 본부장님은 제가 임신한 터라 조심해야 돼서 경호원을 따돌리고 한적한 산골에 있는 별장으로 저를 피신시켰습니다. 다행히 저는 거기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챙겨줘서 순탄하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본부장님은 회사에 중요한 해외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와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출국한 날 별장에 갑자기 경호원들과 대표님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이만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민기 씨랑 헤어지라면 헤어질게요.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이봐 미쓰리.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애시당초 우리 민기랑은 엮이지 말아야 하는 사이였던 거야. 괜히 이렇게 미쓰리 고생하고 난 나쁜 놈 되고. 이 아이는 또 무슨 죄야? 안 그래?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니 당연히 내가 데리고 가야지. 미쓰리는 평생 먹고 놀 수 있게 이 통장에 두둑이 돈 넣어놨으니까 이거 받고 민기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 여기 비행기 티켓 있으니까 내일 당장 떠나.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제 아이만 돌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이 돈을 거절해? 미쓰리 후회할 텐데. 알았어. 돈 싫다는 사람 나도 억지로 줄 생각 없어. 다시는 나랑 민기 앞에 얼쩡거릴 생각 마. 그랬다가는 내가 무슨 짓 할지 몰라. 전 떠나는 대표님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을 일부러 해외 출장 보내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거였습니다. 저는 인사불성이 된 채 다음날 무작정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제지했고 저는 아이를 돌려달라고 오열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와서 저를 부축해 대표님실로 데려갔습니다. 미쓰리, 지금 회사에 와서 무슨 행패야? 나 미쓰리 집안에 해줄 만큼 다 해줬어. 미쓰리 삼촌과 할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왔더군. 혼인빙자 간음죄로 아들을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 그 돈 주고 또 얼마 후에 찾아와서 아이 데려갔으니까 또 돈을 요구하더라고. 그렇게 준 돈만 수십억이라고. 그러면서 여기 이 서류에 절대로 아이 안 데려간다고, 양육권 포기한다고 썼어. 여기 미쓰리 도장 찍혀 있잖아.
이거 변호사한테 공증받아서 법적으로도 유효한 거라고. 그리고 나한테 협박한 2사람.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행위야. 아니, 거기 왜 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삼촌이 저 몰래 제 도장 가져와서 찍은 거잖아요. 대표님, 이건 아니잖아요.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해. 이봐, 미술이 차에 태워서 집까지 잘 배웅해주고 와. 그 후 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어떻게든 아이를 찾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밤 대표님 집으로 찾아가서 대문 밖에서 소리치며 애원을 했습니다. 대표님, 미술이에요. 우리 아이 아직 이름도 안 지었어요. 민기 씨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제발 아이 돌려주세요. 아님 저 소송할 겁니다. 이대로 못 물러나요. 대표님은 인터폰으로 이봐, 미술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미술이 아버지 회사, 2 동생 다니는 학교, 어머니 일하는 공장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나오면 미술이 식구들 실업자 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게 할 수 있어. 내 인맥이 어마어마하거든. 미술이 집안 풍비박산 나게 해줄까?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가족 털끝 하나도 건드리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민기 출장 가서 왜 안 오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일부러 민기 유학하던 나라로 출장 보냈거든. 유학 시절 사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민기를 엄청 좋아했거든. 집안도 좋고 나도 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 얘기까지 오가는데 민기가 거절해서 말이야. 이번에 일부러 민기랑 만나게 하고 민기한테 술 먹여서 임신을 하게 했거든. 민기 걔가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큰 애라 그 여자를 거절할 수 없었던 거야. 지금 미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 차려서 잘 살고 있어. 그러니 민기랑 이 아이 있고 미쓰리 인생 살아.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요. 본부장님 휴대폰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 되고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경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저는 더 이상 대표님 집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꼭 찾아오려고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이제는 영영 아이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뺏기고 저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 생을 마감하려고 산으로 올라가 절벽 앞에 섰습니다. 막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군가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저 그대로 두시지? 왜 살리셨어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고무신 내놓으라는 격이네. 이봐요, 아가씨. 나이도 젊은데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산부터 내려갑시다. 산 입구에 뜨뜻한 해장국집이 있는데 그거 먹고 정신 차려요.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식당에 들어가서 해장국 한 그릇을 사줬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로워요. 그거 생각해봤어요? 제 아내가 병으로 아들이 5살 때 먼저 떠났어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맨날 술 마시고 일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지냈는데 내가 떠나면 아들이 또 나처럼 괴롭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게 벌써 2년 전 얘기네요. 오늘 아내 기일이라 아내 뼈를 뿌린 산으로 간 거였어요. 아저씨 가족들 생각하며. 어떻게든 살아내세요. 남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와 연락하며 지냈고 남자의 아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7살인 아들은 절 엄마처럼 잘 따랐고 제 아들 생각이 나서 저도 더 끔찍이 챙겼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혼인신고를 했고 다정다감한 남편과 착한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동대문에서 의류사업을 크게 했고 재산도 제법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갔고 저는 아들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고3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하는 아들은 의대를 목표로 늦은 새벽까지 공부했고 매일 간식을 챙겨주며 여느 고3 학부모처럼 신경 안 쓰이게 조심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 앞에서 그렇게 조심 안 하셔도 돼요. 거실에 다닐 때 소리 내셔도 되고 제 방에 들어올 때 망설이지 않아도 되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 너도 알았구나. 너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얼른 공부해. 이거 과일이랑 우유 먹고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자. 네, 어머니, 잘 먹을게요. 어머니도 쉬세요. 아버지는 오늘도 지방 출장 가셨죠? 그렇네. 요즘 너무 바쁘셔서 얼굴 잊어버리겠다. 그날 밤 막 잠이 들었을 무렵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던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규야, 왜 그러니? 무슨 전화야?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셨대요. 아들의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말을 잇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겨우 저를 부축해서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마치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이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여보, 우리 민규 잘 부탁해. 그 한마디를 남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아들은 몇 날 며칠을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고 매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했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돈을 받지 못한 은행과 채권자들이 집과 남편이 하던 가게, 공장, 재산을 압류했던 겁니다. 부유하게만 살았던 아들은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고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민규야,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이 집 얻은 것도 다행이야. 아니,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아요? 예전에 살던 집 화장실만 하잖아요. 내 방은 어디 있어요? 중간에 커튼 쳐서 너 방으로 쓰면 돼. 불편하겠지만 내가 취직하고 돈 모으는 동안에 좀 고생하자. 공부 잘하고 착하던 아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집안이 망하면서 학교도 결석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에서 5등 안에 들던 성적이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식당에 취직해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다 보니 아들 식사를 잘 챙겨주지 못했고 아들과는 점점 더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식당을 마치고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는 라면 봉지와 빨래들, 설거지거리와 쓰레기들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민규야, 집이 왜 이래?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양말이랑 옷은 세탁기에 넣으라고 엄마가 매번 얘기하잖니.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해요. 당신이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엄마한테 당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계속 학교 결석한다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 왔어. 학교 안 가고 대체 뭐 하는 거니? 너 대학 가야지.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대학은 보내줄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 공부 잘하고 착한 내 아들로 돌아와줘.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살면서 내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도 끝이라고요. 대학 가면 뭐 할 건데요? 그렇다고 이런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반항적으로 변하면서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0살이 되었음에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제가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 집으로 백수 친구들을 불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민규, 너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방황하고 어리광 부리는 거야? 니들 집에 안 가?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인생 허비하면서 살 거야? 술에 잔뜩 취한 아들은 취기가 올라 아줌마가 뭔데 내 엄마처럼 구는 거예요?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이씨. 이런 집구석에 사는데 내가 안 미치겠어? 갑자기 아들은 돌변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친구들이 말려보지만 꿈쩍도 안 하자 친구들은 놀라서 나가버렸고 분노를 조절 못한 아들은 말리는 저에게 급기야 손이 올라갔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아들에게 맞으면서 저는 현관문을 열고 겨우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저를 쫓아왔고 어떻게든 아들에게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재혼한 남편 아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정신없이 도로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뒤에서 쫓아오는 아들을 피하려 차로로 뛰어들었고 그만 차에 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주가 놀라서 뛰어나와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병원에 가시죠. 남자는 쓰러진 저를 부축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조수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운전대 옆에 놓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오열을 하면서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차주가 저를 보며 울먹이면서 아주머니, 이제 정신이 드세요? 저 아주머니 큰일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깨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남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에 있는 사진 속 갓난아이가 총각인가요? 네. 그 옆에 있는 분이 제 친엄마신데 절 낳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엄마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에요. 평생을 간직하며 살았어요. 근데 아까 왜 사진을 보자마자 그렇게 우셨어요? 사진 속 저는 20살의 앳된 모습이었고 지금은 50대가 되어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아주머니가 제 친엄마라는 거세요? 지금 사고로 충격받으셔서 잘못 보셨나 봐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 친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그건 할아버지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너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 보이니? 내가 직접 2개를 만들어서 너랑 나 나눴던 거야. 지금 내 목에 있는 이 목걸이, 사진 속 목걸이와 같이. 진짜 똑같네요. 이 목걸이 팔찌로 만들어서 지금도 저 끼고 있는데 그럼 정말 제 어머니세요? 맞아. 내가 너 엄마야. 아들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우연히 아들을 만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아들,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름도 못 지어줬는데. 이름이 뭐니? 강지훈이에요. 지훈아, 그땐 사정이 좀 있었어. 할아버지가 아빠와 내가 결혼하는 걸 반대하셔서 혼전 임신해서 널 낳았고 나한테서 너를 강제로 뺏어가신 거야. 아빠는 할아버지가 정해놓은 여자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던 것 같아. 그 후 몇 번을 널 데려오라고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걸었지만 할아버지는 가진 협박으로 결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너한테서 나를 떼어놓았어.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널 데려오기 위해 다시 찾아갔지만 결국 이사를 가서 널 찾을 수가 없었어.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는 결혼해서 계속 미국에서 살았고 그 여자 때문에 저를 자주 보러 올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저와 아버지 사이를 감시하면서 아버지 휴대폰도 뺏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의 병이 컸던지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손에 자라서 얼마 전에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저한테 잘해주시긴 했지만 전 항상 엄마가 그리웠고 길거리에 엄마와 아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지나가는 것만 보면 울컥하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유일한 엄마 사진을 보물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엄마가 나한테 지훈아 밥 먹었어? 지훈아 운전 조심해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라도 엄마를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늘에서 제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내 할아버지가 아시면 너한테 호통칠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노안이셔서 가끔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할아버지가 널 아주 잘 키우신 것 같구나.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까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차로로 급하게 뛰어오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난 그 외 재혼해서 잘 살았어. 재혼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편의 아들도 친엄마처럼 날 따르며 잘 지내고 있어. 이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사고낸 자식 누구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이씨. 민규야, 나 얼마 안 다쳤어.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줄래?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 낸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보상해드리고 병원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 당신이야? 병원 치료비 내는 건 기본이고 정신적 보상도 해야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는데 그러다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지시면 책임질 거야? 그렇게 난폭하던 재훈남의 아들은 갑자기 저에게 엄마라고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많이 뜯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급한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 되거든요. 이거 제 명함이니까 연락 주십시오. 대표라면 돈은 많겠구먼. 각오해. 나 이대로 안 넘어가요. 저 그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래, 얼른 가. 며칠 후 아들은 남편의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송금했지만 재훈남의 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이번에 나 한몫 톡톡히 챙길 수 있겠는걸? 보니까 공장도 몇 채 되고 집안이 엄청난 부자더구먼. 그 사람 괴롭히면 나 가만 안 있어. 충분히 병원비며 보상금 줬잖아. 아줌마, 왜 그렇게 그 사람 얘기만 하면 흥분해요? 어떻게든 돈만 밝히는 재훈남 아들이 그 차주가 내 친아들이란 걸 알면 더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요구할 게 뻔해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은 제게 수시로 전화를 해서 고급 음식을 사주며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평생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며 살고 싶은데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 큰 저택에 저랑 운전기사, 가정부 아줌마밖에 없어요. 말은 고마운데 우리 민규 혼자 둘 수 없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남편이 내 목숨 구해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런 남편의 아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지 않니? 그 애도 원래는 심성이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고 사업이 망하자 그렇게 삐뚤어진 거야. 지훈아,
민규, 너 형이잖니. 민규도 같이 들어와 살면 안 되겠니?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감옥에 넣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저한테 돈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형이니까 참고 계속 돈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돈으로 유흥에 흥청망청 다 썼다면서요. 그 사람 옆에 계속 있다가 또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얼른 그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민규 불쌍한 아이야. 내가 민규한테 잘 설명하고 타일려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집으로 돌아오니 민규가 제가 매일 쓰는 일기장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써있는 거 사실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퇴학 면하게 해달라고 매일 학교 가서 청소하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무릎 꿇고 사정하셨다는 거요. 정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찾았니? 맞아.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육아일기처럼 우리 민규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써왔었어. 나중에 너가 어른이 되면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었어. 너 퇴학당하면 평생 널 따라다니며 힘들게 할 텐데 그것만은 절대 막아야겠다 생각했어. 제가 친아들도 아닌데 그냥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줌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내 친아들이나 다름없어. 너 7살 때 처음 봤을 때부터 넌 내 아들이야.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 내가 너 엄마잖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지막에 눈 감으면서 유언을 하셨어. 우리 민규 잘 부탁해라고. 난 그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민규는 오해를 하면서 제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며 사죄를 했습니다. 얼마 후 저희 집에 친아들을 불러서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규야,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다 모인 거야. 이 사람은 사실 엄마 친아들이야.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헤어지게 되었고 이번 사고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민규한테는 동생인 거야.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민규 씨, 많이 놀랐죠? 어머니가 민규 씨 마음이 안정되면 얘기하신다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서 돈 달라고 포건하고 괴롭혔는데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참 우리 이렇게 계속 높임말 하려니 어색한데 말 놓을까요? 저한테 형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 지훈아. 나도 동생이 생겨서 정말 좋아. 너무 보기 좋구나. 그 후 저랑 민규는 친아들이 사는 대저택으로 들어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민규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사로 들어와서 아들을 도와 사업을 같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형제처럼 사이가 좋은 두 아들과 저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